코스피가 하루 만에 2,540선을 내줬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해서 2,520선까지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이익 23조 원을 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금 배당액을 연간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분기는 계엄 충격으로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열립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놓고 넉 달간 이어졌던 치열한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11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돈으로 7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풍에도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2,520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하락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89% 떨어진 2,524.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70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20포인트 넘게 밀렸습니다. 개인은 5,900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시총 상위주는 대체로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 최대 실적을 냈지만 3% 넘게 급락해 21만 8천 원에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도 1% 넘게 떨어진 5만 3천 원대 후반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후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77% 오른 726.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고요? 네, 다우존스 지수는 0.3% 오른 44,156.73에, S&P 500 지수는 0.61% 오른 6,086.37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은 1.28% 오른 29,03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대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4.43%, 오픈 AI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4.13% 올랐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오라클은 6.75%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유료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넘었다고 발표한 넷플릭스는 9.69%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4분기 8조 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분기 사상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냈는데요. 1년 전보다 무려 2,000% 넘게 늘어났습니다. 4분기 매출도 1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작년 연간 매출은 66조 원을 넘겼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23조 원을 훌쩍 넘기면서 연간 기준 흑자로 전환하는 동시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은 꾸준히 개선됐는데요. 2023년 4분기 영업이익 3천억 원대에서 작년 1분기 2조 8천억 원대로 올랐고 꾸준히 상승하면서 결국 8조 원대도 뚫었습니다. AI 열풍의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우위를 점하는 HBM 판매량이 크게 오르면서 역대급 실적을 견인한 건데요. SK하이닉스는 D램 매출의 40% 이상이 HBM이라면서 올해 HBM 매출은 이보다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자신했습니다. HBM3 12단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는 데다 HBM4 12단도 올해 개발하고 양산한다는 겁니다. 또 TSMC와 원팀 체계를 구축해서 HBM4 16단도 내년 하반기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내년 공급도 고객사와 논의를 시작했고 상반기 중 물량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추천하고 있는 레거시 드램의 경우 올해 매출 비중을 한 자릿수대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DDR5 제품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잡음도 나오는데요.
사측은 1,500%로 성과급을 정해 통보했는데 노조에선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의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간신히 2%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보다 2%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예상치를 0.2%포인트 밑돈 건데요. 4분기 GDP 성장률은 0.1%로 지난 11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3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의 기저효과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겁니다.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악재가 더해진 탓입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안 좋았나요? 지난해 4분기 건설 투자는 건물 토목 동반 부진으로 3.2% 뒷걸음쳤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내렸는데요. 민간 소비도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3% 늘었고 수입은 자동차 원유 위주로 0.1%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데요. 정부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체감 경기가 코로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출은 나아졌지만 건설 경기 둔화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기업들이 보는 경제 상황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5.9로 한 달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기업들이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석 달 연속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월 이후 4년여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달에 91.8에서 87.3으로 급락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은 일부 업종 수출 개선에 힘입어 올라갔으나 비제조업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달 제조업 심리지수는 89로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은 83.6으로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엔 기업들 체감 경기가 좀 나아질까요? 네, 이번 달에 바닥을 찍고 조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 전망치는 85.4로 이달 전망치보다 2.5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높아졌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제조업은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으로 전망이 개선됐다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완화 기대가 형성됐고 삼성전자 갤럭시 S25의 출시 기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제조업 전망에 대해선 설 연휴를 앞두고 도소매 쪽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지난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2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만 7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체불임금 규모가 역대 최대였다고요? 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에 대한 정부 대지급금은 7,242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사이 5.4%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정부 대지급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2만 4천여 곳, 근로자는 12만 9천여 명이 체불임금을 구제받았습니다. 근로자 한 명에게 지급된 체불임금 평균액은 563만 원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늘어난 셈입니다. 지난해도 최대 규모인데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더 클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은 6,700억 원으로 1년 새 3.4% 늘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 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상한이 최대 1,000만 원이라
실제 체불액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은 550억 원에 육박해 1년 사이 38% 늘었습니다. 정부는 대지급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수율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주총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면서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불참을 밝혔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어떤 이유로 주총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건가요? 네, 오늘 오전 9시 예정됐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예정된 시간이 2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고려아연 측은 주주 측 이 중복 위임장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오후 12시가 넘어서야 개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집중 투표제를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수 상한 설정 등이 주요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분율로만 따지면 이 영풍 측이 앞서 있지만 영풍 측이 과반 이상 지분을 차지하지 못해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편 이번 주총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대신 이사회 의장을 맡아 이번 주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총 전날인 어제 고려아연 측에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고요? 네, 임시주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 저녁 고려아연 측은 손자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SMC가 영풍 정밀 등 이 영풍 주식 일부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SMC가 새로 취득한 영풍 주식수는 영풍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0.3%라고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상법 규정에 따라 이 영풍은 고려아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MBK 영풍 측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 체계를 뒤흔드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SMC는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 법적 성격은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MBK 영풍 측은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교체하는 등의 식의 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올렸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대출 가산 금리 인하를 주문한 지 하루 만인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K뱅크는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의 가산금리를 각각 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K뱅크의 신용대출 금리는 하단이 연 4.85%, 상단이 5.91%, 마이너스 통장금리는 연 5.66%에서 6.52%에 분포합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금리 하단이 각각 약 연 3.3%, 5.08% 선인데 이들보다 약 0.5%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토스뱅크의 금리와 비교해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뱅크는 지난 15일에도 두 상품의 가산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고 21일에는 마이너스 통장 가산금리를 0.3%포인트 더 올렸는데요. 이틀 만에 추가 인상을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가산금리는 이달에만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른 상품 금리는 어떤가요? 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습니다. K뱅크는 지난 21일 아파트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06%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최대 0.19%포인트 인상 이후 역시 약 한 달 만에 추가 인상하면서 경쟁사 대비 소폭 낮았던 대출금리가 결국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연일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K뱅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반 상품 금리를 시장 수준으로 조정했고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의 금리는 올리지 않았다며 금리 부분은 시장 환경에 따라 수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처럼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설득해 지난해 1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미국처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정착시키려는 취지였는데요. 그렇지만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10년 주기형 주담대 지난해 얼마나 받았나요? 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33억 원만이 취급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10년 주기형 주담대에 대해 2천억 원의 한도를 설정했는데요. 금리 인하기라는 흐름 속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작년 12월 말에 출시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은 금리 수준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데 5년 주기형보다 금리가 더 높은 10년 주기형을 선택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장기 고정형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정말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잖아요. 네, 지난해 당국은 장기 고정형 주담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커버드 본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만기가 10년 이상인 커버드 본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요 부진에 신한과 기업은행 외에 다른 은행은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장기 고정형 주담대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는 부진하지만 몇 년 전처럼 저금리 상황이 되면 장기 고정형 주담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정책에 맞춰 가상금리를 최대한 낮춘다 해도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차주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약 30분 전인 11시부터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하기보다는 검찰이 조사하고 필요한 상황에 대해 추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오나요? 네, 윤 대통령은 앞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며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변론에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증인신문에는 내란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포고령 1호 작성을 논의하며 내란을 모의하고 군수내부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입니다. 특히 계엄포고령의 실질적 작성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변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전작보다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점이 특징인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AI 폰이라고 밝혔잖아요. 뭐가 어떻게 더 개선된 건가요? 네, 우선 앱 간 연결을 강화해서 이용자가 일일이 앱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 AI가 요약된 내용을 삼성 메모장에 바로 알아서 옮겨주는 방식인데요. 갤러리에 있는 특정 사진을 검색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 일정을 찾아서 달력에 표시하고 또 알림 설정을 하는 일도 말 한마디 주문만으로 가능합니다.
또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주는 통화 요약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미국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노태문 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 Galaxy S24 series opened up new ways to create, communicate, and get things done. Today, we are setting the standard for mobile AI innovation once again. And with the Samsung Galaxy S25, we are making it a reality. 또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성능은 개선했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작인 S24와 같은 수준인데요. 갤럭시 S25가 115만 5천 원부터, 플러스는 135만 3천 원부터, 울트라는 169만 8,4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다음 달 7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국내에서는 내일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해외 부동산 경기 악화로 벨기에 건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전수조사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박규진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한투증권이 뭘 살펴보는 거죠? 네, 한국투자증권 소비자지원부는 이 벨기에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 직원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투증권은 이 펀드를 600억 원 가까이 판매한 최대 판매사인데요. 한투증권이 전수조사에 들어간 시점은 이 펀드에 돈을 댄 이 선순위 대주, 이 영국계 보험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 이 벨기에 건물 자체를 팔아치운 지난달 중순입니다. 이에 이 펀드를 설정한 같은 지주계열 운용사는 고객들에게 이 공모펀드 투자자 투자금은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는 안내까지 했는데요. 현재 전액 손실 우려가 있는 벨기에 또 독일 펀드를 포함해서 주요 판매 증권사 중에서 이 개별 민원 대응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독일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대신증권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투증권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투자 고객들이 현재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투증권 전주 지점에서 가입한 이 한 고객은 선순위 차주가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고 또 직원이 투자 적합성 평가도 고위험이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바탕으로 해서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집단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은 10명이 채워지면 집단 소송에 나설 거고 현재 8명 정도 모집됐다고 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서 한투증권은 워낙 여러 고객들에게 팔려서 건별로 녹취와 서류를 다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최대 50% 비싸진다고 하는데요.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왜 연휴 때 의료비 부담이 더해집니까? 네,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 야간, 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병의원은 진료비, 마취료, 수술료 등의 30에서 50%, 약국은 조제료의 30%를 덧붙여서 환자한테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종사자가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입니다. 다만 2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는데 예약 환자에 한해서 평일 본인 부담금만 받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이 1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응급진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응급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 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38%로 올립니다. 원래 평일에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 추석부터 200%로 올렸고요.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습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에서 290%를 가산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후에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5,000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일부 전기차 중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현대차 포터2 차종 14만 대와 기아 봉고3 8만 6천 대 등의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가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에는 벤츠 S580과 테슬라 모델 Y도 각각 엔진 소프트웨어와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오류로 대상에 올랐습니다.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전국이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대부분 지역 공기가 탁한 가운데 시흥 1동과 청담동, 압구정동은 7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서울 중 공기가 가장 탁한 모습입니다. 목요일은 오늘도 한낮은 평년보다 온화한 기온을 보이면서 한낮 서울 7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오후에도 고농도 먼지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미세먼지 예보를 보시면 WHO 기준으로 오후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중서부와 전북이 나쁨 단계, 그 밖에 전남과 동쪽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탁한 공기는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이틀간 더 머무르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공기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